안녕하세요. 크라임씬 시작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석지호입니다. 오늘도 멋진 패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직 강력 형사였고 지금은 사건 이슈 등을 다루는 유튜버 깡철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16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유튜브 채널 진짜 변호사 진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SNS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된 제보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제 삶이지만요.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어요. 어쩌면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다른 사람들보다 소유에 대한 집착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유독 강했던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은 걸 SNS에 올려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 가치를 확인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무리하게 명품도 사고 비싸 보이는 레스토랑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사실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았지만 그런 생활을 SNS에 올릴 때마다 느껴지는 희열은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는 마치 마약과도 같았어요. 특히 제가 올린 명품 가방 사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발리 해변에서의 인생샷들에 좋아요와 부러움 가득한 댓글들이 달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어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런 분들 요즘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세상에 이제 혼자 있다는 공허함이 저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족 자랑질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렇게 뭐 이렇게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렇게 비싼 식당에 자주 가고 그러나 되게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만 올리잖아요. 근데 정말 있는 사람들 과연 올릴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때요? 정말 있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물론 가끔은 이런 제 행동이 과한가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다들 SNS에서는 이렇게 살잖아?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사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 모태솔로거든요. 애인도 주변에 진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가족도 없었죠. 연말이 되자 그 적막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처음으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동창들에게 나는 이만큼 성공했어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동창회 날 저는 제가 가진 가장 비싼 명품으로 치장했어요. 동창회장에 들어서자 몇몇 친구들이 반갑게 맞이해주긴 했지만 대부분은 제가 누군지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의사가 된 친구, 변호사가 된 친구,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친구까지 와서 인사도 해주고 제 패션에 우와 대단하다라며 감탄해줄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학교 다닐 때 인기 많았던 친구들이 저를 알아봐 줄 때는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열등감이 한 번에 씻겨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술이 몇 차례 오가고 분위기가 오를 대로 오른 저는 큰맘 먹고 그날 동창회 비용을 전부 계산해 버렸습니다. 야, 너 진짜 너가 계산 전부 한 거 맞아? 사실이야? 아니 이렇게 큰 금액을 혼자서? 미쳤어. 그래, 내가 오늘은 다 살게.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은 사야지.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진짜. 진짜 대단하구나. 모두가 놀라워하는 표정과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카드를 내밀었어요. 실제로는 다음 달 카드값이 벌써부터 걱정이었지만요. 그렇게 동창회를 쿨하게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 진짜 저렇게 막 쓰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서 근데 한 15명 이상 만났을 것 같은데 비용 쪽 부분으로 한 150에서 200 정도? 그걸 한 번에. 만약에 이 제보자가 해선이면 부담이 엄청나게 가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찜찜한 마음에 몇 번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는데요. 술에 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 후로도 저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 후에 키우는 강아지와 산책하고 주말엔 카페에서 브런치 먹는 사진을 올리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지 제 주변에서
뭔가 꺼림칙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쎄한데요. 야, 이건 동물적 감각으로 인해서 뭔가 감이 벌써 온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집에 돌아가는 길목에는 본 적 없는 검은색 SUV가 자주 주차돼 있다거나 여보세요? 라는 한마디만 듣고 바로 끊어버리는 전화가 종종 걸려왔어요. 어떤 날은 키우는 강아지가 현관문을 바라보며 사납게 짖어대기도 했다니까요. 강아지들이 굉장히 촉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 본가에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저희들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혼자 막 짖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강아지 귀 근육이 사람보다 6배나 더 많대요. 그래서 한 4배 이상 소리를 잘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택배 같은 거 이제 와도 강아지가 제일 빨리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먼저 일어나서 막 문 쪽으로 가고 이러잖아요. 별거 아닌 일들이지만 여러 번 반복되니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유독 저희 집 강아지가 현관문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길래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강아지와 함께 밖으로 나가봤어요. 조금 무섭긴 했지만 무슨 일이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절대 안 나가죠. 왜 안 나가? 나가 무섭잖아요. 확인해야죠. 무섭잖아요. 맞아.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문 딱 열어보죠. 누가 왔어? 안 왔어? 딱 열어보죠. 전 누가 막 비밀번호 누른 적 있거든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근데 네.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새벽이었고 제가 혼자 자고 있었는데 누가 막 비밀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저는 못 나갔고 근데 그러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냥 갔어요. 늦은 시간에 혼자 자는데 띠띠띠띠 울려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너무 무섭죠. 그날은 밤에 잠을 못 자요. 진짜. 그 정도예요? 네. 저는 그 인터폰 볼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구석에서 제 목소리 들릴까봐 엄마한테 엄마 이 시간 사람이 이랬어요. 저 쫄보여가지고. 아, 쫄봅니까? 그래서 저는 그 호신용품을 구매해가지고 집에도 놓고 사무실에도 놨거든요. 어떤 그런 거 하나 있어요. 구매예요? 저 호신용 스프레이를 제가 구매를 했고 또 저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전기 충격기를 또 사줘가지고 그거를 머리맡에 두고 이렇게 자요. 그 좋은데요? 네. 하지만 대문 앞은 물론 엘리베이터나 계단 층계참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에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하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죠. 다시 집으로 들어온 저는 간만에 맥주나 한 캔하고 푹 자야겠다는 생각에 집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맥주를 사서 돌아오는 길 골목 입구에 할머니 한 분이 작은 트럭 뒤에서 귤을 팔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추운 밤 공기에 손을 호호 불며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 불현듯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는 만족감과 함께 어딘가 찜찜한 이 기분도 털어버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이 귤 한 박스 살게요. 이 귤 정말 맛있어. 방금 따온 거라 신선해. 얼마예요? 저 카드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요즘 누가 현금 들고 다니나. 조수석에 카드 기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총각. 저는 할머니를 따라 트럭 앞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조수석 문을 열고 카드키를 꺼내는 할머니의 모습 뒤로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그 눈빛에 순간 등골이 오싹했지만 이미 할머니가 카드키를 꺼내고 있어서 뒤로 물러서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카드를 내민 순간 갑자기 할머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팔을 꽉 잡고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당황한 제가 팔을 뿌리치려고 하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차 문을 열고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그러니까요, 무서워. 치고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도망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2명인데 2명이래? 도망가야 되네요?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고 할머니가 중심을 잃은 순간 힘껏 도망쳤습니다. 그저 잡히면 죽는다 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는 제 등 뒤로 두 사람의 고성이 들렸습니다. 야, 사기!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치 제게 중국어로 욕을 하는 듯 했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경찰관들은 증거가 없고 실제 피해도 없어서 수사하기 어렵다며 한번 확인해보겠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긴 신체 건장한 남자가 할머니한테 잡혀갈 뻔했다는 말은 제가 들어도 믿기 힘들어 보였죠.
하지만 그때 제 팔을 그려진 할머니의 힘은 웬만한 여성들이라면 절대 뿌리치지 못했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건지 의아할 정도로요. 진짜 분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할머니 아닌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맞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힘이 생길 수가 있죠. 초인의 힘이. 자기의 이제 범행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뭐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그 힘이 이상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하긴 다른 사람도 또 있으니까. 그렇지. 뒤에 남자도 있으니까 더 힘을 내는 거지. 그 사건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인터넷에서 읽은 납치 사건들, 강도 피해자들의 이야기, 심지어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음료수에 약을 타서 사람을 해치는 괴담까지 모든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았어요. 회사에서 퇴근 후에는 항상 동료들과 함께 있고요. 밤에는 현관문과 창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체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주변인들은 과민 반응이라고 했지만 저는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는 과민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너무나 당연할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럼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례를 접한 적 있으세요? 저는 없죠. 누가 문을 두드리거나 이런 적도 없으세요? 문 두드리면 바로 문 열어서 확인하죠. 그럼 누가 와서 문을 똑똑하면 어떻게 하세요? 바깥에 누구나 하고 뛰어나가죠. 뭐냐 하고 나가죠. 어... 2층에서 내려온 사람도 있었고 예전에. 물어보지 가서 확인하지 숨거나 그러진 않죠. 저는 무조건 이분처럼 막 현관문, 창문 다 확인할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네. 네. 그 뒤로 꼭꼭 잠궈 다닐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그죠? 여성분들은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누가 쫓아오고 이런 적도 있으세요? 쫓아온 적은 없었고 약간 걱정됐던 기간이 좀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블로그에 제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 댓글에 이렇게 제 이름과 함께 애정 표현을 이렇게 쓰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하고 상담하겠다고 이제 상담을 잡으셨는데 저희 직원분은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을 잡았던 거죠. 근데 다행히 그분이 오기로 했던 날에 본인이 일이 생겨서 변경하고 싶다라고 했고 직원이 이제 알겠다고 하면서 우연히 이제 그분이 제 블로그에 글을 그렇게 단 걸 발견했고 카카오톡 그 프로필 사진에도 제 이름 그러니까 막 보라의 사랑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걸 해놓으시고 막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당연히 상담 예약을 취소를 했고 취소되었다고 안내를 드렸더니 막 영상 통화로 걸어오면서 진짜로요? 네, 그러셨구나. 네, 수도권에. 그래가지고 그 시기에 되도록이면 저녁에 있는 상담 안 잡고 네, 그리고 집에 갈 때 좀 조심하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네. 방금 얘기 듣는데 소름이 2번 착 돋았어요. 너무 무서워. 하지만 저의 불안함과는 달리 이따금 걸려오던 전화도 강아지가 짖는 일도 사라졌고 별탈 없는 나날들이 반복됐는데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자 저도 긴장이 풀렸고 조금씩 일상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악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동료들과 같이 갔겠지만 그날따라 다들 일이 바빠서 저 혼자 귀가 중이었어요. 홀로 어두워진 골목길을 걷고 있자니 다시금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지만 그래도 짧은 거리니 빨리 걸어가자는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 뒤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쳤습니다. 우와. 와서 그냥 처박으려고 그러나?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하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니 회색 봉고차 한 대가 느린 속도로 다가오고 있더군요. 불안감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지만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애써 저를 달랬고 차라리 먼저 지나가시라고 담벼락 쪽으로 조금 붙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 눈 깜짝할 사이 차문이 갑자기 열리며 2명의 남성이 뛰어내렸고 저를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누군가 제 입을 막았고 순식간에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차 안에는 총 3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남자와 조수석에 앉은 남자, 그리고 제 옆에 한 사람. 그들은 서로 중국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했고 제 손목은 순식간에 케이블 타이로 묶였어요. 공포에 질린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이제 끝이구나.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죽는다면 저를 찾아줄 사람조차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문득 생존 본능이 솟구쳤습니다.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아무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타이로
두 손이 묶일 때 보통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묶였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묶여 있으면 여자들 힘으로는 사실 그거를 푸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남자 힘으로도 힘들어요. 정말 힘이 계력이면 봤어요. 타이가 끊어지는 거 봤는데 보통 제 힘으로도 이 타이는 한번 고정하면 풀지 못해요. 안 풀리잖아요. 안 풀려요. 보통 그 끈 갖고 손발을 묶는데 이 범죄자들은 간단하게 타이를 구입해서 한 거 봐서는 어디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타이를 많이 사용해요, 실제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오직 여기서 탈출해야 한다 뿐이었는데요. 그런 생각으로 제 옆에 앉은 남자를 보니 어쩐지 덩치가 왜소해 보이는 게 운만 따라준다면 이 사람 하나 정도는 처리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그렇게 그 남자가 창밖으로 잠시 시선을 돌리던 틈에 바로 그 사람의 팔을 제 이빨로 힘껏 깨물었습니다. 잘했대. 쉽지 않은 행동인데 어차피 끌려가서 죽느니 여기서 승부를 본 거네, 제보자가. 그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정신을 부여잡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탈출 방법을 생각했다는 게. 근데 탈출 방법보다는 끌려가서 자기가 사실은 뭐 인신매매나 장기가 털릴 수도 있고 어디 갇힐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승부를 본 거다. 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남자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순간 차 안이 혼란스러워졌는데요. 깜짝 놀란 운전자가 핸들을 틀어버리는 바람에 모두 한쪽으로 몸이 쏠려 뒤엉켰죠. 저는 묶인 손목으로도 최대한 주먹을 쥔 채 되는 대로 휘둘렀는데 남자의 코를 정통으로 맞췄는지 억 하는 소리와 함께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고 누군가는 중국어로 소리를 지르고 다른 한 명은 피투성이 얼굴로 저를 잡으려 했죠. 긴박한 실랑이가 벌어지는 와중에 신호에 걸린 건지 차를 세우려 한 건지 뭔지 차 속도가 조금 느려진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순간에 놓치지 않고 묶인 손으로 더듬더듬 문고리를 찾아 차문을 열었어요.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차문이 열렸고 저는 달리는 차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순간 강한 충격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저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어떻게든 일어나 달렸습니다. 무릎과 팔꿈치가 아스팔트에 긁혀 피가 나는 것 같았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완전 영화네요, 영화. 그렇죠. 어떻게 범죄 보면. 도시 같네요, 범죄 도시. 저는 실제 예전에 일을 할 때 그 여성분인데 납치를 당해서 얼굴을 봤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이 여성을 죽이려고 했어요. 커브길에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저희 지구대로 들어왔는데 실어내기 하나도 없이 그냥 홀딱 벗은 상태로 거의 우리 지구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당시 그 차가 대포 차량이고 해서 검거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범죄자들 역시 중국인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그때 그 직장 다니는 회사원분이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대신 그 여성분이 피해를 크게 입으셨는데 목숨은 건졌어요. 왜? 순간 선택 잘한 거죠. 커브길에서 뛰어내려서 그냥 온몸이 다 상처였죠. 제가 이 사건은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 검거하지 못했으니까 실제 근원은 있어요. 그래도 근처에 그렇게 뭐 파출소가 있어서 네, 지구대가 다행이었네. 있었으니까 지구대가. 다행이죠. 다행이었던 거죠. 그럼 만약에 차에서 뛰어내린다 하면은 커브 돌 때가 그나마 좀 안전할까요? 아니 뭐 다 안전하진 않는데 이제 그 여성분은 그 커브 이런 거 다 떠나서 자기가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오로지 그냥 뛰어내린 거죠. 어차피 잡혀가도 죽을 것 같으니까 승부를 본 거지. 현명하게. 이 제보자분은 남성이다 보니까 원래도 운동을 좀 좋아하고 좀 건강하시고 건장하신 편이었대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던 저는 겨우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점원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이번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 분석, 제 휴대폰 통화 기록 조사, 그리고 동네 주변 탐문 수사까지 모든 수사력을 동원했죠.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후 그들을 검거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경찰서에 가보니 저를 납치하려 했던 일당들로 보이는 남자들이 체포돼 있었습니다. 조금 왜소한 남자와 조수석에 앉았던 남자. 그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고 빌더군요. 차 안에서도 느꼈지만 특유의 억양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조선족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한 남자의 실루엣이 묘하게 낯이 익는 겁니다. 어디서 봤더라? 한참을 고민하던 찰나 갑자기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 진수 맞지? 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 어떻게 네가 여기에? 그 남자는 동창회에서 만났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던 진수였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계획을 했을까요? 그날 그 동창회 모임에서 돈을 많이 쓰니까 얘를 결제를 다 하고 하니까 엄청난 큰 사업가라 돈이 많을 거라고 하지 않았을까? 결제를 하고 또 SNS에도 아까 뭐 이렇게 명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렸다고 했는데 뭐 동창회 이후로 또 살펴보니까 아 얘가 돈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진수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동창회에 와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던 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거금을 써가며 과시하는 모습을 보고는 나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저를 납치, 협박해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죠. 진수는 동창회 이후 자기 회사에 고용된 조선족 직원들을 동원해 저를 미행시켰고요. SNS를 통해 제 생활 패턴, 집 주소, 회사 위치까지 모두 파악했다고 합니다. 제가 혼자 산다는 것도 강아지와 늘 산책을 하는 시간이나 루트 역시도 모두 SNS를 통해 알아냈더군요. 주변과 크게 교류 없이 지내는 저였기에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먹잇감 그 자체가 됐던 건데요. 제가 그토록 과시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저를 위험에 빠뜨렸던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씁쓸합니다. 그러니까요. SNS에 올릴 때는 이럴 줄 몰랐을 텐데. 그래서 좀 그런 SNS 올릴 때도 너무 이렇게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들은 왜 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친한 친구로 이렇게 한정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보자는 SNS에 자기가 과시하려고. 가시하기 때문에 공개, 맞아요. 비공개 다 네, 할 수밖에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보통 뭔가 가시하고 싶은 욕망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 황당했던 것은 그들이 저를 납치하려 시도했던 방법들은 전부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들을 참고해서 계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와 과일 트럭, 봉고차 납치까지도요. 그 대박이다. 그 가일차 동원할 정도면 대박인 거야. 보통 그렇게까지 해서 납치를 안 하죠. 그리고 아까 그 붙잡힌 다음에 계속 남자 얘기만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할머니가 아니라 남자가 할머니로 분장한 게 맞았나 봐요. 근데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건 대단하네요, 진짜로. 이 비용이 더 들어가겠다. 맞아. 근데 또 인터넷에서 이걸 다 찾는 게 요즘에 무서운 것 같아. 하지만 이들이 원래부터 범죄자였던 것도 아니다 보니 모든 계획들이 생각보다 어설프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만약 이 일이 조금 더 치밀한 범죄 조직에 의해 계획됐다면, 그래서 만약 그날 밤 제가 차에서 뛰어내리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이 사연을 전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져요. 그날 이후 저는 SNS 계정을 모두 삭제했는데요. 여러분도 SNS에 사진을 올릴 때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의도로 올린 사진이든 누군가에겐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SNS를 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까요? 많지는 않아요. 오, 네. 왜냐하면 요즘 그 수사 기법이 많이 발달돼서 이렇게 SNS 이렇게 정보 가지고 범죄를 하면 거의 잡힌다는 걸 범죄자들도 다 알아. 그래서 그런 증거치사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묻지마 납치, 살인, 강도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한국 사람은 워낙 지금 CCTV가 증설이 많아가지고 거의 동선파악이 다 돼버려요. 그래서 잡히기 때문에 실제 범죄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특히 제주도에서 중국인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혹시 최근에 접하신 뭐 외국인, 중국인 범죄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라고 해서 제주도만 범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외국인 범죄 중에 63%가 중국인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년 이런 살인, 강도, 강간 사건이 15% 이상씩 증가되고 있어요. 최근에 그 마천동, 방위동 두 곳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마천동에서는 이 남자가 그 원래는 횟집 주방장인데 홀에 근무하는 그 여성분이 혼자 살아요. 딸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서 막 이 여자 나와라 안 나오니까 문 다 부시고 옆에서 말리던 이웃 아저씨 칼로 그냥 찔러서 방아가 쫓아가서 찌르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이제 경찰이 맞닥뜨렸을 거 아니에요. 지구대 직원들이 총 꺼내서 쏜다 하니까 도망가면서 마침 도망간 장소도 그 빌라 지로 들어간 거야. 그때 이제 옆집에 있던 할머니가 칼에 찔린 이웃 아저씨 막 보호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 머리 끄잡고 그 할머니 방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안에 와서 문 채우고 이때 이제 형사들하고 대치가 된 거지. 그래서 당시 그 출동했던 경찰관들, 형사들, 지구대 직원들이 팀장이 그 창문을 열고
보통 우리 형사들은 절단기 다 갖고 다녀요. 뭐 도라이바, 칼, 심지어 야구방망이 다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절단기가 있으니까 방범창을 하나씩 뜯은 거야. 근데 이놈은 방 안에서 이제 현관 앞에서 여자 데꼬라 이거야. 그럼 할머니 풀주겠다는 거지. 그때 뚫고 나가서 일단 할머니를 구출해야 되니까 태정을 한 방 싼 거야. 그러니까 이놈 쓰러지고 이제 미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일단 바깥에 문 앞에 형사들이 있으니까 문을 열어줬는데 할머니 안전이 우선이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그 태정 맞고도 바로 일어난 거야. 그래서 칼 들고 그냥 막 경찰하고 뒤쳐야 된 거지. 그 좁은 공간에서. 그래갖고 그때 그 박 형사가 가슴에 찔렀어요. 범죄자야. 중국인이야. 가슴에 한 방 꽂혔어. 그래갖고 긴급하게 이제 구송돼갖고 대학병원에서 두 분 다 수술했거든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급수를 피해가지고 이런 사건도 있고 잡고 난 데 보니까 중국인이에요. 주방장이고 또 한 건은 단기 비자로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한 3년간. 그래서 거금 2억을 모았습니다. 2억. 2억을 모았을 때 이놈이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얘들 습성이 있어. 중국 애들이 도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4억, 6억, 10억 뻥튀기 하려고 호텔 카지노에 간 거예요. 한 달 만에 2억을 다 잃어요. 근데 이놈이 워낙 독한 놈이다 보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자포자기하고 어디 가서 뭐 죽든지 아니면 중국 그냥 가든지 할 건데 이놈은 한국이란 땅이 기회의 땅이다 보니까 다시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실제 정말 열심히 일했어. 왜? 노가다 현장 밤에는 택배 일부터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요. 이제 그러던 중에 밤에 그 방이동 비닐하우스 내에서 우리 양파 까는 일, 양파 재배하고 까갖고 그 가락시장에 납품하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이놈이 이제 밤에 알바를 뛴 거야.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 앞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 노인분들이죠. 이분들이 얘기하는 뭐 멘트가 얘는 다 싫은 거야. 뭐 열심히 해라. 너 왜 뭐 낮에도 일하고 밤에 일하느냐. 이런 소리조차 이놈은 다 귀에 거슬리는 거야. 왜? 한 달, 2달 전에는 제가 2억이라는 돈을 들고 VIP 호텔 가서 자기 대접받아서 도박을 했는데 지금 이 공간에서 이런 그러니까 잔소리죠. 이게 들리다 보니까 마침 할머니가 젊은이 그거 좀 졸지 말고 좀 양파 좀 잘 까. 이 멘트 하나에 야, 이 할머니 니가 뭐 말이 많아. 그냥 그걸 들었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그것도 한 방이 아니야. 2방, 3방, 4방 하니까 그 10분 모였던 자리가 아소용 났을 거 아니에요. 뭐 도망가는 사람. 옆에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웅켜 잡고 살리려고 그 할아버지도 등 뒤에서 2방 찌르고 그때 이제 신고자가 떨어진 거죠.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금 현재 어떤 개안이 사람들 칼로 막 지른다. 그래갖고 지구대, 강력반 전부 다 투입됐는데 그 칼 2방 찌른 할아버지도 도망가다가 바깥에서 우리 그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는 바깥에서도 할아버지 찌르고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뭡니까 가스총 2방 써갖고 이놈 검거했고 검거하고 딱 보니까 중국 놈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중국 놈인지 모르잖아요.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 가서 수술해서 목숨 건졌고요. 좀 안타깝지만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 잔혹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튄다 생각하거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범죄율이 자꾸 증가되는 거예요. 안 잡히고 도망가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놈들이 이 한국 땅에 왔을 때 인성이나 도덕적 또 가치가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범죄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도망가면 중국으로 돌아가면 거의 못 잡는 거예요? 거의 못 잡죠. 거의 못 잡나 보죠. 그럼 변호사님, 이런 사건에서 이제 범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사람이 공모를 해서 한 사람을 납치하고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사건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특수 강도라고 부르거든요. 특수 강도는 기본적으로 무기 5년 이상,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이제 그 돈을 실제로 뜯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미수 사건이기 때문에 감경이 될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죄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라도 뭐 초범이고 어쨌든 동창 관계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합의를 해줬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합의를 해준다라고 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아까 도망치면서 좀 찰과상을 입은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던데 만약에 다쳤다라고 하면은 이제 강도 치상이나 상해로 갈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또 형량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전부 다 같이 형량을 받을까요? 일단 그 주도한 사람이 이제 동창이고 자기 회사의 이제 직원들 조선족들을 뭐 같이 그런 범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그 조선족들이 어떤 형태로 가담했는지에 따라서 뭐 방조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중국인 범죄, 외국인 범죄 이런 걸 접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했던 거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이제 좀 단속을 하려고 해도 계속 기승을 부리면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보면 조직을 형성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많이 범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범죄단체 뭐 가입, 범죄단체 활동, 그리고 사기 이런 죄명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공소장이나 아니면 판결문 그 서두에 이 조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뭐 누가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재가 돼요. 근데 보면은 조선족들, 근데 성명불상, 왜냐하면 못 잡은 거야. 그래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누구가 뭐 우두머리였고 뭐 무슨 지위에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가족, 나 또는 나가 내 연인들 각자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 지켜야 된다. 각자 도생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저 위험한 일이 생기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무조건 지켜드릴게요. 무조건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저희 크라임씬에서는요, 사연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인사할까요? 네. 뉴사이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